바다 위에 공항을 짓겠다고요? 일본도 해봤죠. 결과요? 가라앉았습니다. 간사이 공항. 멋졌지만 치마와 적재 무너졌습니다. 그걸 본 한국은 갯벌 위에 공항을 짓겠다고 나섰습니다. 세계는 미쳤다고 말했죠. 하지만 지금 그 갯벌 위엔 세계 1위 인천공항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공항 하나 없는 울릉도에 활주로를 만든다고요? 바다 건너 122시간, 16,400톤짜리 케이슨이 외길 항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제는 JFK 공항조차 인천공항의 설계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이 만든 불가능의 반전입니다. 지금 그 모든 반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다 위의 활주로라고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건 현실이 아닌 환상이죠. 미국 기술평가단 회의에서 나온 단정적인 결론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미국 MIT 해양토목공학 박사이자 UN 인프라 자문위원 레이첼 슈나이더입니다. 한국의 울릉해상공항 건설 소식을 평가하기 위해 파견된 전문가였습니다. 솔직히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30m 깊이의 바다 위에 콘크리트 기초를 세우고 그 위에 활주로를 건설한다는 계획은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으로는 믿기지 않았었죠. 일본도 간사이 공항에서 침하 문제로 고전했습니다. 기술 선진국인 우리도 어려웠던 문제를 그들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본 토모카쿠의 대표의 비꼬는 듯한 말이 회의장에 울렸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분명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해상공항 건설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까다로운 공사였습니다. 특히 울릉도처럼 파도가 거친 곳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케이슨들이 마치 바다에 뿌리를 내린 듯 정확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60% 이상 진행된 공사 현장은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미래도시 같았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자신감의 참모습으로 케이슨 구조물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기술에 대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항이 아닙니다. 우리 울릉도 주민들에게는 생명선입니다. 현장 책임자의 단호한 목소리에 제 선입견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면 배가 끊겨 한 달 넘게 고립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응급 환자가 생겨도 헬기조차 날지 못하는 날이 수십일입니다. 이 공항은 우리에게 그저 편리함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했을 때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92년 영종도 갯벌에서 시작된 공사가 2001년 세계적 허브공항으로 탄생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것은 미국 JFK 공항 리뉴얼 설계에 인천공항이 참고 사례로 채택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항공당국도 이를 인정하기 꺼려했다고 합니다. 저희 보고서에 왜 한국 공항 설계가 들어있죠? 미국 엔지니어의 당혹스러운 질문이 회의실에 울렸었다는 일화를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임 엔지니어가 대답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것이 최선의 설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말든 그들이 해냈습니다. 공항 시스템 관리자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인천공항은 평균 17분 내 수화물 도착이 가능합니다. 미국 공항은 40분이 넘기도 하고 가끔은 짐이 다른 비행기를 타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70대 울릉도 주민 김상호 씨의 말이었습니다. 예전에 울릉도 간다고 하면 그냥 고생하러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항이 생긴다고 하네요. 서울에서 비행기 타면 1시간이라고 합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지만 그걸 지금 한국이 해내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감격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갯벌이든 바다든 어디에든 활주로를 놓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는 세계를 잇고 하나는 외딴 섬을 세상과 잇는 두 개의 공항이 한국의 기술력을 증명하고 있죠. 세계 공항 건설에 새로운 기준을 세운 나라, 그들은 이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공항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인천공항 J터미널을 걷는 동안 저는 이곳이 단순한 공항이 아닌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임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시스템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었죠. 2023년 미국 JFK 공항의 리뉴얼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저는 그 문서를 직접 검토했었습니다. 그 안에 인천공항 J터미널의 동선구조, 수화물 시스템, 공기 흐름 시스템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하죠. 이건 단순한 벤치마킹이 아닙니다. 거의 복사에 가깝죠. 미국 설계팀 내부에서조차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불편한 진실이었으나 점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인천공항의 시스템은 그만큼 효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 수화물 관리팀 정은진 씨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평균 17분 내에 수화물 도착을 보장합니다. 최대 20분을 넘기지 않죠. 그녀의 말에 저는 속으로 미국 공항의 현실을 떠올렸습니다. 미국 주요 공항들은 40분이 넘게 기다리는 것은 물론 가끔은 짐이 전혀 다른 비행기를 타는 사고도 심심찮게 발생했으니까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JFK 공항 리뉴얼 회의에서 있었던 일화였죠. 한 젊은 엔지니어가 의아한 표정으로 질문했다고 합니다. 왜 우리 내부 보고서에 한국 공항 설계가 들어있는 겁니까? 그때 선임 엔지니어의 대답이 의미심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현재 세계 최고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케네디 공항을 설계하던 마크 곤잘레스와의 대화도 떠올랐죠. 우리는 지금까지 공항을 건물로 봤고 한국은 그걸 경험으로 봤더군요. 여행객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한 겁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은 승객 도착 후 5분 만에 감탄을 자아내는 첫인상이었죠. 출입국 시스템은 물론 시각적 안내와 모든 공간 배치가 직관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 방문했지만 단 한 번도 길을 헤매지 않았죠. 이런 사용자 경험은 세계 공항들이 아직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인천공항 공사 관계자의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자동차, 반도체, 선박만 수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항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죠. 이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인천공항의 설계와 운영 시스템은 현재 중동 공항들, 동남아시아의 신규 공항들에도 적용되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수십 년간 항공산업을 이끌어왔지만 이제는 한국이 그 중심에 서 있었죠. 시스템, 효율성, 경험 디자인, 이 모든 면에서 인천공항은 이미 세계를 한 걸음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한국은 이제 진정으로 거의 공항도 수출하는 나라가 된 것이죠. 그리고 세계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울릉도로 향하는 배 위에서 저는 드디어 그 문제의 해상공항 현장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득 찼습니다. 30m 깊이의 바다 위에 활주로를 만든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놀라웠죠. 울릉공항은 대한민국 최초의 해상공항 건설 프로젝트였습니다. 일본 간사이 공항은 인공섬 위에 지어졌지만 울릉공항은 그보다 더 도전적인 방식으로 바다 위에 직접 활주로를 세우고 있었죠. 보시다시피 우리는 이미 콘크리트 케이슨 30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 구조물들이 활주로의 기초가 됩니다. 케이슨이라 불리는 각 구조물은 28m 높이의 거대한 콘크리트 블록으로 마치 바다에 뿌리 내린 아파트처럼 보였죠. 그러나 현장을 둘러보며 한 가지 논쟁점이 드러났습니다. 활주로 길이 문제였죠. 설계상 활주로는 1200m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울릉도 주민들은 1500m로 연장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기상 변화가 잦은 울릉도 특성상 더 긴 활주로가 필요합니다. 1200m로는 악천 후 시 착륙이 불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주민대표 김상호 씨의 말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죠. 이걸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비상시 대피하고 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필요할 때 비행기가 못 내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반면 정부 측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300m를 추가로 연장하려면 1조 원이 넘는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는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금액이죠. 담당 공무원의 설명이었습니다. 제가 흥미롭게 지켜본 것은 이 갈등 속에서도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었죠. 현재 공정률은 61%를 넘어섰고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착실히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울릉도 현지 주민들과의 대화는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외딴섬에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겨울이면 배가 끊겨 한 달 넘게 고립됩니다. 응급 환자가 생겨도 헬기조차 날지 못하는 날이 수십 일입니다. 이 공항은 우리에게 교통이 아니라 생명선입니다. 김상호 씨의 말에서 저는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섬 주민들에게 비행기 활주로는 단순한 편의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죠. 기술적 도전을 넘어 한국은 이 바다 위 활주로를 통해 외딴섬 주민들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떠나기 전 한 엔지니어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울릉도처럼 험한 바다에 공항을 짓는 나라는 없습니다. 왜냐고요? 경제성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합니다. 사람이 먼저니까요. 그의 말에서 저는 기술 이상의 가치를 느꼈습니다. 울릉공항은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의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한국의 철학을 보여주는 프로젝트였죠. 섬 하나의 활주로를 만든다는 것, 그 자체가 한국의 기술력과 의지를 세계에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인천공항으로 돌아온 저는 이제야 이 공간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능성과 효율성에만 집중했지만 이번에는 그 아름다움의 시선을 뺏겼죠. 인천공항은 전통 한옥의 곡선을 닮은 유려한 아치형 설계로 세계 공항 디자인 부문에서도 많은 찬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천장의 곡선, 기둥의 배치, 그리고 자연광을 끌어들이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기능과 미학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공항은 한 나라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공간입니다. 단순히 여객을 처리하는 시설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문화적 자부심을 표현하는 공간이죠. 인천공항공사 디자인팀장의 설명이 제 눈에 보이는 모든 것과 일치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J터미널의 천장 디자인이었습니다. 전통 한옥, 지붕의 처마 곡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 디자인은 웅장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주었죠. 그 아래로 쏟아지는 자연광은 마치 숲속의 빗줄기처럼 내부 공간을 따스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행객들이 이곳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 한국 문화를 경험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곳곳의 전통 요소를 현대적으로 반영했죠. 디자인 팀장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항 내부에는 한국 미술 전시관, 국악 공연장, 전통 공예 체험 공간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대기 공간이 아닌 한국을 보여주는 문화적 무대였죠. 제 동료들도 자주 말했습니다. 미국 공항들은 효율만 생각하다 사람을 잊었어. 하지만 인천공항은 사람이 중심이야. 그리고 울릉공항 설계도를 검토하며 또 다른 놀라움을 발견했습니다. 30m 깊이 바다를 극복하는 기술적 도전 속에서도 그들은 미학을 놓치지 않았죠. 울릉공항은 친환경 공법으로 해양 생태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디자인까지 고려한 활주로 배치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울릉도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공항을 만들고자 합니다. 기술적 도전을 넘어 이 섬의 아름다움을 해치지 않는 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제가 검토한 많은 해외 공항 프로젝트들은 기능성과 예산 효율성만을 고려했지만 한국의 공항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공항은 단순한 기반 시설이 아니라 문화적 자부심과 정체성의 표현이었죠. 기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름다움은 느껴집니다. 인천과 울릉 두 공항은 그 아름다움 속에 한국의 기술력을 녹여냈습니다. 공항 벤치에 앉아 여행객들의 표정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천장을 올려다보고 공간의 흐름을 따라 자연스럽게 이동하고 있었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디자인의 승리였습니다.
보이지 않게 사람을 안내하고 편안함을 선사하는 공간의 힘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공항부터 품격이 다르다는 것, 그것이 세계가 느낀 한국의 얼굴이었죠. 기술과 예술의 경계를 허문 나라, 이것이 한국이었습니다.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을 방문했을 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1994년 완공 당시 세계적인 건축 걸작으로 찬사를 받았던 곳이었죠. 하지만 화려한 외형 뒤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과 한국의 공항 건설 방식을 비교 연구하기 위해 두 곳을 모두 방문했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간사이 공항은 준공 후 예상보다 약 8배 빠른 속도로 침하가 진행되었습니다. 개항 이후 첫 10년간 무려 8m 이상 가라앉았죠. 일본 항공 당국자의 설명이 깊게 맴돌았습니다. 유지비용 역시 천문학적으로 불어났고 결국 2018년에는 태풍으로 인해 완전히 침수되어 기능이 마비되기까지 했죠. 인천공항 기술연구소에서 만난 이 박사의 설명은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실패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디자인의 우아함을 위해 지질 안정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죠. 반면 우리는 미관보다 안정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박사는 지도를 펼쳐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간사이 공항은 부드러운 점토층 위에 건설되어 침하가 심했지만 인천공항은 단단한 지반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반 개량 공사를 통해 침하 가능성을 최소화했죠. 놀라웠던 점은 인천공항의 침하량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예상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간사이 공항이 첫 10년 동안 8m 이상 침하된 것과 비교하면 인천공항은 같은 기간 동안 불과 0.7m 침하되는 데 그쳤죠. 비용 효율성도 큰 차이점입니다. 간사이 공항은 총 건설비가 200억 달러에 육박했지만 인천공항 1단계는 그보다 훨씬 적은 56억 달러로 완공됐습니다. 흥미로웠던 것은 이 모든 성공이 선행사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한 결과라는 점이었죠. 누군가의 실패를 교훈 삼아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제 인천공항은 연간 여객 1억 명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구조 개편의 골머리를 앓고 있었죠. 인천공항 직원 휴게실에서 만난 30년 경력의 엔지니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일본을 따라가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기준이 되었죠. 그들이 우리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취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선진국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실패로부터 배우고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나라다. 그리고 덧붙였죠. 실패는 남이 했고 한국은 그것을 교훈 삼아 넘어섰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공항의 모습은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대한 배처럼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철저한 분석과 기술적 혁신, 그리고 선배들의 실패로부터 배우는 겸손함이 단단한 기초로 자리 잡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한국의 선진국을 뛰어넘은 기술력이었습니다. 울릉도 둘레길을 걸으며 김상호 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는 2028년 개항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만 생각하며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의 말에 담긴 절실함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울릉도에서 만난 주민들 모두가 공항 개항을 인생의 중대사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73세 김 씨는 평생 이 섬에서 살았지만 아직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다고 했죠. 제 나이에 비행기를 처음 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우리 섬에서 말입니다. 갑자기 그가 바다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공사장이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저 활주로가 완성되는 날 울릉도의 역사는 새로 쓰이게 될 거예요. 공사 현장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서 오랜 기다림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울릉도 의료원장과의 대화도 인상적이었죠. 지난 겨울 급성 맹장염 환자가 발생했는데 배도 끊기고 헬기도 날지 못해 꼬박 사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환자의 가족들 얼굴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의료원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이 공항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닙니다. 이곳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보루입니다. 이튿날 인천공항으로 돌아와 네 번째 활주로 공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랐죠. 울릉도가 첫 비행기를 기다리는 설렘으로 가득하다면 인천은 이미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2040년까지 세계 3대 공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 미래전략팀장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번째 활주로 완공과 함께 연간 여객 1억 2천만 명 처리가 가능해질 겁니다. 이는 현재 대비 30% 이상 증가한 수치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인천공항의 현재 위상을 실감했습니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었죠. 전 세계가 착륙하고 싶어 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한 인천공항과 첫 비행기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울릉공항. 같은 나라의 이야기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대조적이었습니다. 울릉도에서 만난 한 노인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비행기 뜨는 걸 살아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평생 그런 날이 올 거라 믿었지만 결국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죠. 그의 말에는 여러 세대에 걸친 기다림의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인천공항 전망대에 올라 착륙하는 비행기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비행기 한 대의 착륙을 간절히 기다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매일 수백 대의 비행기가 세계 각국에서 날아옵니다. 누군가는 비행기 오는 걸 기다리고 누군가는 공항이 기준이 되는 걸 지켜봅니다. 둘 다 같은 나라의 이야기였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울릉도 주민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첫 비행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인천공항 관계자의 말도 함께 떠올랐죠. 세계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기다리는 공항과 도착하는 공항, 그 둘 사이에 한국의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공항들이 건물 규모와 시설의 웅장함에 집중할 때 한국의 공항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고객경험팀 사무실에서 저는 놀라운 자료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사용자 동선 분석표와 10단계로 세분화된 여객 경험 지도가 인상적이었죠. 여기서는 시설보다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저희는 하루에도 수십 번 공항을 걸어봅니다. 매주 승객 입장이 되어 모든 경로를 검증하죠. 왜 그런 일을 하냐고요? 단 한 명의 승객도 헤매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녀는 디지털 패널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공항에서 세 가지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길 잃기, 시간 놓치기, 그리고 짐 분실이죠. 저희는 이 세 가지 불안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대기구역에서는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좌석마다 충전 포트가 설치되어 있었고 모든 테이블은 노트북 사용에 최적화된 높이로 맞춰져 있었죠. 심지어 탑승 게이트 주변에는 조용한 휴식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은 스트레스가 가득한 곳입니다. 저희는 그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 실내 디자이너의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기다리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죠. 이건 단순한 디자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배려입니다. 울릉공항 현장에서도 같은 철학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건설 중이지만 설계도만 봐도 사람 중심의 접근 방식이 명확했죠. 좁은 부지에도 불구하고 응급 의료시설과 별도의 구급 이송 동선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울릉도는 응급 상황이 빈번합니다. 이 공항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생명선이죠. 그래서 의료 지원 기능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공항 터미널 내부를 둘러보며 저는 미국 및 유럽 공항들과의 결정적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곳들이 상업 공간 확대와 매출 증대에 집중한다면 인천공항은 여행객의 편안함과 효율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죠. 매장들은 동선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배치되었고 안내 표지판은 직관적이고 명확했습니다. 상업시설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여행객의 경험을 저해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수익보다 사용자 경험을 우선시합니다. 공항 상업시설팀장의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한국 공항의 이런 철학은 단순히 서비스 차원을 넘어선 사회적 가치였습니다. 공항을 돈벌이보다 공공재로 보는 시선, 그것이 한국 공항의 근본적인 차이점이었죠. 한국은 공항에서조차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을 떠나기 전 저는 한 노부부가 안내 직원에게 묻는 것을 들었습니다. 길을 잃을까 걱정했는데 여기는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네요. 안내 직원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바로 그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편안하게 여행하시길 바라니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디자인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사람이 얼마나 편한가입니다. 한국은 그 진리를 공항에서부터 실천하고 있었죠.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국제공항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뉴욕 JFK 공항 리노베이션 책임자가 발표하던 중 익숙한 이미지가 스크린에 나타났을 때 저는 미소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천공항의 동선 시스템이었죠. 저희는 세계 최고의 공항 시스템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수화물 처리 시스템과 여객 동선은 현존하는 가장 효율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그의 솔직한 고백에 청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공항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죠. 컨퍼런스 휴식 시간, 중동 공항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도하 신공항 건설에 한국 엔지니어링 회사를 컨설턴트로 고용했습니다. 그들의 효율성과 미학적 안목이 놀랍습니다. 카타르 항공청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앞다투어 한국의 공항 설계를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급성장하는 항공시장을 가진 국가들이 인천공항을 모델로 신공항 건설을 추진 중이었죠. 우리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한국의 모델은 완벽합니다. 필리핀 교통부 장관의 발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울릉공항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유엔 산하 개발도상국 지원 프로그램에서 울릉공항의 해상활주로 기술을 도서, 지역 개발 모델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죠. 울릉공항 모델은 태평양 섬국가들에게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 피지나 솔로몬 제도 같은 곳에 적용된다면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유엔 개발계획 담당자의 설명이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공항 설계와 기술은 이제 하나의 수출 상품이 되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시스템과 철학까지 함께 전파되고 있었죠. 컨퍼런스 마지막 날, 한 외신 기자가 쓴 칼럼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나라가 가진 전략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한국은 공항을 통해 자국의 효율성, 미학, 그리고 사람 중심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 이 문장은 제가 느꼈던 바로 그 생각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하나가 나라의 격을 보여준다면 한국은 분명 그 격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한국의 공항은 단순한 시설물이 아닌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표준이 되었죠. 그리고 그 표준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엔 인프라 자문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항은 기술을 넘어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단순히 모방할 것이 아니라 그 근본 가치까지 배워야 할 대상입니다. 한 나라의 공항이 세계의 새로운 기준이 되는 순간 저는 그것을 지켜보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젠 공항도 수출합니다. 그게 바로 한국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이 어떻게 바다와 갯벌 위에 세계 최고의 공항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그 기술과 철학이 어떻게 세계적 표준이 되어가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인천공항은 세계를 연결하는 허브로, 울릉공항은 외딴 섬의 생명줄을 만들어주는 기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공항 기술의 선도국가가 되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룬 이 놀라운 반전,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힘입니다.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만의 해외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